도시의 불빛이 잠들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깨어나는 시간.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 진행자 박슬기입니다. 오늘 밤의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을 한 척의 배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만 밝힌 익명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마지막 항해 일지를 토대로 그날의 비극을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했던 항해의 첫날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 선장은 뼛속까지 뱃사람이었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수십 년간 파도와 싸워온 세월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육지가 만들어낸 지독한 빚이었다. 날뛰날근 원양어선 해룡호의 엔진 소리마저 그날따라 유난히 위태롭게 들렸다. 그는 조타실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 연기를 허공에 길게 뿜어냈다. 그의 눈은 며칠째 잠들지 못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평선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금단의 해역에만 존재했다. 선원들은 모두 잠든 깊은 밤. 오직 부선장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부선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 선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선장님, 정말 여기까지 들어와야 했습니까? 여긴 용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바다라고들 합니다. 박 선장은 대답 대신 달아빠진 해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손끝이 멈춘 곳은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해저 협곡의 시작점이었다. 저주, 지금 나한테 저주보다 더 무서운 건 빈 그물이야.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돼. 여기엔 분명 한 마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참다랑어 떼가 있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아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이토록 무모한 도박은 처음이었다. 가족의 생계와 선원들의 미래가 모두 그의 어깨에 짊어져 있었다.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남은 그물을 깊은 바닷속으로 던졌다. 시간은 밧줄처럼 팽팽하게 흘러갔다. 선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을 때 윈치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고통스럽게 들렸다. 그물은 예상과 달리 텅 비어 있었다. 절망이 무거운 공기처럼 갑판 위를 덮었다. 바로 그 순간 한 젊은 선원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저기 그물 끝에 뭔가 걸려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다. 텅 빈 그물 끝에 이상한 물체가 무겁게 매달려 윈치의 힘을 버티고 있었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태는 더욱 기이하게 변해갔다. 마침내 갑판 위로 끌어올려진 그것은 이제껏 누구도 본 적 없는 형태의 낚싯바늘 이었다. 길이는 좋기 성인 남성의 팔뚝만 했고 뼈인지 금속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다. 표면은 칠흑 같았지만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기묘한 푸른빛을 은은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낚싯바늘이 아니었다. 표면에는 고대의 상형 문자를 연상시키는 복잡하고 기괴한 문양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선원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것을 둘러쌌다. 박 선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감촉과 함께. 그는 손끝에서부터 정체불명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낮은 주파수로 울고 있는 듯한 착각.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그것을 배의 가장 구석진 창고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쓸데없는 고철덩어리군. 재수없게 이런 거나 걸려들다니. 하지만 그날 밤부터 해룡회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이상한 낚싯바늘이 실린 이후 선원들은 모두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들은 칠흑 같은 심해의 바닥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각자가 평생 동안 가장 깊이 갈망해왔던 것들이 펼쳐져 있었다. 어떤 선원은 산더미처럼 쌓인 돈다발을 보았고, 또 다른 선원은 고향에 두고 온 그리운 가족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그 모든 환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푸른빛을 바라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다. 선원들은 다음 날 아침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며 흥분했다. 그들은 그것이 길조라고, 바다의 신이 자신들에게 곧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계시라고 떠들어댔다. 박 선장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건강했던 시절의 아내를 만났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의 아내가 그를 향해 웃으며 바닷속으로 함께 가자고 손짓했다. 그는 그것이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해룡호는 여전히 빈 배였지만 선원들의 얼굴에는 기이한 활기가 넘쳤다. 그들은 더 이상 고기잡이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들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잠에 들면 꿈속에서 자신들만의 천국을 탐험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소망이 저 아래에 있으며 그곳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기 시작했다. 박 선장은 선원들의 눈빛에서 이성과 논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광신적인 믿음이 채워가는 것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수평선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가판 아래의 검푸른 심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해룡호는 더 이상 고기잡이 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해의 꿈을 꾸는 자들을 실어 나르는 표류하는 관가도 같았다. 선원들은 배의 기본적인 관리조차 내팽개쳤다. 조타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엔진실에서는 불길한 소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갑판에 모여 마치 성질을 순례하듯 그 낚싯바늘이 보관된 창고문을 향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눈은 이제 서로를 향하지도 바다를 향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자신들의 내면, 그 달콤한 꿈을 향하고 있었다. 광기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지 꿈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그들이 이제는 각자의 꿈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다.
한 늙은 선원은 꿈에서 본 거대한 황금 물고기 때가 실제하며 배를 그쪽으로 몰아야 한다고 외쳤다. 또 다른 젊은 선원은 자신의 연인이 저 바닷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뛰어내릴 듯한 기세로 뱃머리에 서 있었다. 박 선장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선장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들의 신성한 꿈을 방해하는 이물질일 뿐이었다. 첫 번째 희생자는 가장 말이 없던 젊은 선원, 김씨였다. 그는 며칠 동안 식사도 거른 채 뱃전에서 하염없이 바다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부턴가 기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깊은 새벽, 갑판에서 무언가 풍덩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 선장이 놀라 뛰쳐나갔을 때 김씨가 늘 서 있던 자리에는 그의 낡은 신발 한 켤레만이 파도에 젖고 있었다. 부선장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바다는 그 어떤 대답도 돌려주지 않았다. 박 선장은 직감했다. 그는 실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꺼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을 만나러 가듯 스스로를 시면에 던진 것이었다. 그 죽음은 박 선장에게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주는 충격 요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꿈에 미련을 가질 수 없었다. 그 달콤한 환영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악의와 죽음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다. 저주받은 낚싯바늘.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없애야만 했다. 그는 남은 선원들을, 아니, 저주에 홀린 껍데기들을 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그는 굳게 결심하고 창고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쇠망치가 들려 있었다. 저주받은 물건을 부수든 바다에 버리든 어떻게든 이 배에서 치워버릴 생각이었다. 창고 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 대신 곰팡내와 비릿한 물비린내가 섞인 역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문제의 낚싯바늘이 스스로 푸른빛을 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유혹적이었다. 박 선장이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의 귓게 아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여보, 어디 가세요? 나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환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순간 등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꿈의 신도들이 된 나머지 선원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부선장이 그를 막아서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선장님,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그걸 없애면 우린 전부 끝장입니다. 박 선장은 절망적으로 외쳤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저건 희망이 아니라 저주야 우리 모두를 죽일 거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그들의 광신적인 믿음 앞에서 공유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선원들은 천천히 그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나 동료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천국을 파괴하려는 이단자를 향한 사리만이 가득했다. 박 선장은 쇠망치를 고쳐주었다. 평생을 함께 바다를 누볐던 동료들과
이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창고의 어둠 속 푸른빛을 바라는 저주받은 유물 앞에서 한때는 선장이었던 한 남자와 그의 꿈에 미쳐버린 선원들 간의 절망적인 대치가 시작되었다. 해룡호는 이제 망망대해 위, 그들만의 작은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군사기밀이 해제된 한 심해 인양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 이진우 씨의 증언, 녹취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차갑고 깊은 바닷속, 강철의 무덤 안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진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해 인양 전문가였다. 전직 SSU 교관이었던 그는 압력과 어둠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다. 그와 그의 팀원 4명은 민간 인양업체 오션테크에서 가장 유능한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번 임무는 간단했다. 최근 동해 심해에서 발견된 낡은 냉전시대의 잠수함 K-밤스타의 내부를 정탐하고 가치를 측정하는 것. 의뢰인은 익명의 해외 무기 수집가였고 보수는 파격적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들의 최첨단 잠수정 트라이튼 7호가 심해를 향해 하강을 시작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오직 잠수정의 서치라이트만이 칠흑 같은 물속을 가르며 해저 생물들의 기괴한 춤사위를 비추고 있었다. 수심 300m. 마침내 그들의 레이더에 거대한 강철 선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K434,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불길할 정도로 온전한 모습이었다. 마치 수십 년간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것이 아니라 방금 막 임무를 마치고 정박한 유령선처럼 이진우와 그의 팀원 2명이 먼저 잠수함 외부를 정찰했다. 선체에는 어떤 전투의 흔적이나 심각한 파손 부위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마치 잠수함이 스스로의 의지로 조용히 해저에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그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력 조절 밸브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중앙 해치를 개방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갇혀있던 잠수함 내부의 공기가 검은 거품이 되어 뿜어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코를 찌르는 듯한 강한 오존 냄새와 쇠 비린내가 섞여 그들을 덮쳤다. 내부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3명의 다이버가 좁은 통로를 통해 잠수함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헤드랜턴 불빛이 닿는 곳마다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린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식당의 테이블 위에는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상에는 군용 담요가 각 잡힌 채 개어져 있었다. 마치 승무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질서정연함은 혼돈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공포를 자아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강철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온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진우는 선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금속 책상 위에 고이 놓인 항해 일지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지를 펼쳤다. 항해 기록은 사고 발생 추정일, 바로 전날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페이지는
누군가 칼로 도려낸 듯 깔끔하게 뜯겨나가고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마지막 순간의 기록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이진우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이 잠수함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잠수함 전체가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똑, 똑, 똑. 작지만 분명한 규칙성을 가진 소리였다. 소리의 근원지는 잠수함의 외벽과 내벽 사이, 이중선체 안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팀원 한 명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선체가 수압 때문에 자리를 잡는 소리겠지. 하지만 이진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진우와 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통신 장비를 통해 베이스 캠프에 상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소리의 규칙성 속에서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짧은 소리 3번, 긴 소리 3번, 다시 짧은 소리 3번, 똑똑똑, 따, 똑똑똑. 그것은 구조 신호였다. SOS. 하지만 누가 이 깊은 바닷속 강철 무덤 안에서 구조 신호를 보낸단 말인가? 그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들어왔던 중앙 해치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저절로 닫혀버렸다. 충격으로 인해 잠수함 내부에 낡은 전선들이 터지며 그들의 주조명 장치가 꺼져버렸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비상등 몇 개가 희미한 붉은빛을 발하며 좁은 복도를 지옥처럼 물들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이 강철의 무덤 안에 정체 모를 구조 신호를 보내는 무언가와 함께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다.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 3명의 다이버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쾅 하는 굉음의 잔향이 좁은 복도를 떠나지 않고 그들의 귓가를 맴돌았다. 패닉에 빠진 젊은 팀원 박군이 비명을 지르며 해치로 달려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밀어보았지만 그것은 마치 잠수함의 강철 선체와 한 몸이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진우는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자신의 심장 또한 통제 불능으로 날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을 가둔 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의지가 그들을 이 강철의 무덤 안에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한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보았다. 희미한 붉은빛 속에서 잠수함의 복도 저편으로부터 반투명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낡은 해군 군복을 입은 선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고 계기판을 조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소리도 동반되지 않았고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이물질처럼 침입한 다이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수십 년 전에 녹화된 낡은 필름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만을 묵묵히 그리고 영원히 반복하고 있었다. 그 무관심이 그 어떤 적이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를 자아냈다.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이 유령 같은 존재들을 피해 잠수함의 더 깊은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진우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다른 탈출구를 찾기 위해 팀원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좁고 복잡한 미로 같은 통로를 헤매었다. 유령 선원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그들은 닫힌 문을 통과하고 벽에서 스며 나오며 다이버들의 바로 옆을 소리 없이 지나쳐 갔다. 그럴 때마다 살아있는 자들은 온몸의 천을 빼앗기는 듯한 극심한 한기를 느껴야만 했다. 그 한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의 서늘함이었다. 그러던 중 이진우는 통신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항해일지에서 뜯겨나간 바로 그 마지막 페이지였다. 축축한 종이 위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 쓴 글씨가 남아있었다. 이진우가 그 내용을 읽어내리는 순간 그는 이 잠수함에 닥쳤던 끔찍한 비극의 전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 내용은 공격이나 침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험 중이던 소형 원자로에서 발생한 미지의 방사선 누출, 사고에 대한 기록이었다. 일지의 내용은 처절했다. 선장은 방사선이 승무원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썼다. 대신 그것은 그들의 의식을 이 강철 선체 안에 영원히 가두어 버렸다고 했다. 그들의 육체는 소멸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잠수함의 유령이 되어 영원히 임무를 반복하는 저주에 걸린 것이었다. 선장은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자신들의 의식이 점차 하나로 합쳐지며 살아있는 존재의 따뜻함을 갈망하는 끔찍한 군체 의식구로 변해가고 있음을 기록했다. 그들이 두드린 SOS 신호는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재물을 유인하기 위한 거미줄의 진동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진우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등 뒤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다. 패닉에 빠져있던 젊은 팀원 박군이었다. 그는 어느새 유령 선원들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전까지 무관심했던 유령들이 이제는 모두 텅 빈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박군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고 그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쥐어짜이는 듯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그의 입에서 생명의 온기가 하얀 김이 되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잠시 후 그의 몸은 축 늘어진 껍데기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령들은 다음 목표를 찾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은 두 사람을 향했다. 도망쳐 이진우가 소리치며 다른 팀원을 밀쳤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하지만 그들 앞에도 이미 새로운 유령들이 벽에서 나타나 길을 막고 있었다. 다른 팀원 역시 절망적인 비명과 함께 유령들의 손에 붙잡혔다. 이제 남은 것은 이진우 혼자였다. 그는 이 좁은 강철 미로 속에서 만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죽음의 군대에게 사냥당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최후의 도박이었다. 바로 어로의 발사관을 통한 비상 탈출. 그는 미친 듯이 어로의 발사관실로 달려갔다. 수십의 유령들이 그의 뒤를 바싹 따라붙으며 차가운 손을 뻗어왔다. 그의 살갗의 유령의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간신히 발사관 안으로 기어들어가 내부의 수동 잠금 장치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외부의 수압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비상발사 레버를 마지막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몸은 어뢰처럼 잠수함 밖으로 쏘아져 나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압력과 충격이 그의 의식을 앗아갔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잠수정의 의무실에 누워 있었다. 베이스캠프와의 통신이 두절되자 그를 구하기 위해 잠수정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그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의 몸은 부서졌지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저 깊고 차가운 바닷속 K14의 텅 빈 눈을 가진 승무원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 선장의 항해일지에서 뜯겨나간 바로 그 마지막 페이지였다. 축축한 종이 위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진우가 그 내용을 읽어내리는 순간 그는 이 잠수함에 닥쳤던 끔찍한 비극의 전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 내용은 공격이나 침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험 중이던 소형 원자로에서 발생한 미지의 방사선 누출 사고에 대한 기록이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된 낡은 구명 뗏목 안에서 발견된 한 해양 생물학자의 일기장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바닷물에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기적적으로 복원된 몇몇 페이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독과 공포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표류했던 그 섬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김민지는 뛰어난 해양 생물학자이자 바다를 사랑한 외로운 항해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요트 바다별을 타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바다를 탐사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았다. 하지만 자연은 때때로 가장 자신만만한 인간에게 조차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다. 예측 불가능한 태풍이 그녀의 요트를 집어삼켰고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낯선 섬의 해변에 쓰러져 있었다. 부서진 요트의 잔해가 뾰족한 바위들 사이에 흩어져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훈련받은 과학자답게 즉시 생존 모드로 들어갔다.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지만 그녀가 마주한 풍경은 이제껏 그녀가 알던 그 어떤 섬과도 달랐다. 해변은 모래가 아닌 잿빛의 미세한 먼지 같은 흙으로 덮여 있었다. 섬 전체에는 날카롭게 솟아오른 기괴한 모양의 바위들이 가득했는데 마치 거대한 생물의 하얀 뼈나 산호가 굳어진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완벽한 침묵이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그 어떤 생명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단조롭게 밀려왔다 밀려갈 뿐이었다. 민지는 식수를 찾기 위해 섬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섬의 유일한 식물은 바위 표면을 덮고 있는 짙은 붉은색의 이끼 같은 것들 뿐이었다. 그녀가 무심코 손으로 그것을 만졌을 때 이끼가 마치 살아있는 동물의 피부처럼 미세하게 움찔하며 수축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피로로 인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지만 불길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녀는 섬 중앙에 움푹 파인 분화구 같은 곳에서 기적적으로 맑은 물웅덩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섬을 탐사하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탐사를 계속할수록 섬의 기이함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섬은 완벽한 원형에 가까웠고 그 어떤 동물이나 곤충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외계 행성에 떨어진 듯한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과학자로서의 냉철한 이성은 점차 무뎌졌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불안감과 정체 모를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 섬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 첫날 밤, 그녀는 해변 근처의 작은 동굴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섬의 침묵은 더욱 압도적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가 지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아니었다. 둥, 둥, 낮고 깊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언가의 박동 소리. 그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눕고 있는 땅 전체에서 바로 그녀의 등 아래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지는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차가운 동굴 바닥에 다시 손을 짚었다. 손바닥을 통해 거대하고 장엄하며 결코 자연의 소리일 수 없는 그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는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 박동, 혹은 산처럼 거대한 배가 숨을 쉬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표류한 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잠들어 있는 거대한 괴물의 등 위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김민지의 머릿속에서 과학자로서의 이성과 생존자로서의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땅이 숨을 쉰다. 그녀가 딛고 있는 이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다. 이 불가능한 사실 앞에서 그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먼지처럼 무력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땅속에서 무언가 끈적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 바위들이 서로 비벼지며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 그녀가 그것의 존재를 인지하자 섬 전체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공포에 찬 움직임이 거대한 생명체를 깨운 것일까? 둥, 둥 하고 규칙적이던 박동 소리가 잠시 멎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지진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근육이 수축하며 발생하는 불규칙하고 육중한 경련이었다. 그녀가 서 있는 땅이 파도처럼 울렁거렸다. 섬 전체를 뒤덮고 있던 붉은 이끼들이 일제히 희미한 인광을 발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뇌 시냅스에 불이 들어오듯 붉은 빛의 네트워크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맥동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섬 중앙의 웅덩이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맑았던 물은 역겨운 노란색으로 변해갔고 강한 산성을 띤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거대한 생명체의 소화액이 분비되는 위장이었다. 섬 곳곳에 널려있던 뼈 같은 바위들이 꿈틀거리며 땅속으로 일부가 들어가거나 새로운 위치에서 솟아올랐다. 그녀가 밟고 있던 얇은 흙의 지각 아래
꿈틀거리는 붉은 살점과 힘줄이 언뜻언뜻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섬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부서진 요트의 잔해였다. 어떻게든 뜰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이 살아있는 지옥으로부터 탈출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떠밀려왔던 뼈 해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밑에서 붉은 이끼의 촉수들이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해변으로 가는 길은 악몽 그 자체였다. 땅이 갈라지며 그 아래에서 소화액이 끓어오르는 균열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솟아나는 뼈 바위들을 피하고 그녀를 붙잡으려는 붉은 촉수들을 발로 걷어차며 필사적으로 해안선을 향해 달렸다. 마침내 부서진 요트의 잔해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섬의 마지막 움직임을 목격했다. 그녀가 서 있는 해변의 양쪽 끝, 거대한 뼈 바위들이 거대한 턱처럼 천천히 안쪽으로 오므라들기 시작했다. 섬이 그녀를 가두고 소화시키기 위해 입을 닫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요트의 부서진 선체 조각과 부표 몇 개를 미친 듯이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뼈로 된 턱이 그녀의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와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턱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그녀는 조잡하게 묶인 뗏목을 바다로 밀어 던지고 그 위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부서진 판자 조각으로 미친 듯이 노를 저었다. 감히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섬 전체가 울리는 듯한 분노와 굶주림에 찬 거대한 신음소리가 밤의 대기를 뒤흔들었다. 그녀가 만든 조잡한 뗏목은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는 탈진 상태에서도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섬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달빛 아래 드러난 섬의 모습은 더 이상 섬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 위로 솟아오른 고대의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괴물의 일부였다. 붉은 신경망이 번쩍이는 그것은 놓쳐버린 먹잇감을 아쉬워하듯 천천히 다시 침묵과 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의 일기장은 바로 이 부분에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바닷물과 정체모를 붉은 유기물로 심하게 얼룩져 거의 해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던 마지막 문장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바다는 그것의 접시였고 나는 그저 소금 한 줌에 불과했다.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연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번째 이야기는 지금은 폐쇄된 한 외딴 등대에서 발송된 마지막 공식 전신 기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망망대해 위 고립된 등대 안에서 두 명의 등대지기는 무엇을 보았고 그들을 침묵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보낸 짧고 건조한 기록들 속에 숨겨진 공포를 지금부터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 반장은 등대지기로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은 수십 년간 마주한 바다의 변덕과 고독의 흔적이었다. 반면 강민주는 이제 막 등대지기로서의 삶을 시작한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낭만적이지도 신비롭지도 않은 그저
거대한 정우를 관리하는 기술직이라고 생각했다. 성격도, 경험도, 세상을 보는 방식도 전혀 다른 두 남자가 앞으로 3개월간 세상의 끝과도 같은 이곳, 망부석 등대의 유일한 주인이었다. 등대는 육지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깎아지른 듯한 바위섬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렌즈를 닫고 기계를 정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불을 밝혔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최 반장은 말이 없었고 강민주는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 고요함이 마음에 들었지만 최 반장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그것이 찾아왔다. 보통의 바다 안개와는 차원이 다른 짙고 축축한 안개였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소리 없이 등대를 집어삼켰다. 창밖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고 사나운 파도 소리마저 이 기이한 안개 속에서는 멀고 희미하게만 들렸다. 등대의 강력한 불빛조차 몇 미터 앞을 뚫지 못하고 무력하게 흩어졌다. 세상에 오직 이 등대와 두 사람만 남은 듯한 완벽한 고립감이었다. 그날 이후 최 반장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민준에게 단 하나의 규칙을 명령처럼 하달했다. 저 안개를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라. 민준은 그 말을 늙은 뱃사람의 미신쯤으로 치부했다. 그는 최 반장의 고독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자신의 근무 시간이 되자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등대 꼭대기, 등명기실의 창문에 바싹 다가섰다. 그는 최 반장의 경고를 비웃으며 칠흑 같은 안개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이 어둠과 안개에 익숙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시야 바로 가장자리에서 그것을 보았다. 안개 속 키가 크고 깡마른 형체의 무언가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피로로 인한 헛것이라고, 안개가 만들어낸 빛의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았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형체가 다음 날에는 둘이 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들은 언제나 멀리서 안개 속에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유령들처럼 소리 없이 등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이 사실을 최 반장에게 털어놓았다. 최 반장의 반응은 이상했다. 그는 놀라지도 민준을 비웃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얼굴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태도는 민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저 노인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이 등대와 저 안개에 얽힌 끔찍한 비밀을 그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민준은 자신의 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규정대로 본부의 첫 번째 공식 전신을 보냈다. 기상 악화지속, 이례적인 안개로 인한 시야 왜곡, 현상 발생. 그날 밤 등대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민준은 근무 교대를 위해 등명기실로 올라갔다. 그는 창밖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시선은 자석처럼 안개 속으로 이끌렸다. 그리고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것들이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다. 수십의 그림자들이. 이제는 등대가 서 있는 바위섬 바로 아래, 파도가 닿지 않는 지점에서 일제히 등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숫자였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일제히 등대 꼭대기, 바로 자신이 있는 이곳을 바라보는 순간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앙상한 팔을 들어 그를 정확히 가리켰다. 강민주는 비명을 지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의 온몸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안개 속의 앙상한 손가락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정확히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명기의 거대한 렌즈가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천천히 회전했고 그 빛이 창밖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안개 속 그림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그것들은 바위섬 전체를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뒤덮고 있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등명기실을 빠져나와 좁고 어두운 나선형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울리고 있었다. 최 반장, 그 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등대의 가장 아래층, 최 반장의 숙소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민주는 잠겨있는 문을 어깨로 몇 번이고 들이받았다. 마침내 낡은 경첩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으로 열렸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등대지기들의 오래된 근무일지가 여러 권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쌍안경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걸린 수십 장의 낡은 흑백 사진들이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망부석 등대를 거쳐간 역대 등대지기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그가 안개 속에서 보았던 그 희미한 형체들의 얼굴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들은 이 등대의 전임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최 반장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민주는 마지막 사진 앞에서 얼어붙었다. 그것은 바로 직전 근무자들의 사진이었다. 두 명의 남자. 그중 한 명의 얼굴은 민준에게도 익숙했다. 바로 최 반장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의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자는 그가 등대에 처음 왔을 때 인수인계를 해주었던 본부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 등대에 오기 직전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바로 그 젊은 등대직이었다. 최 반장은 이 등대에 남아 있었고 그의 파트너만이 사라졌던 것이다. 민주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끔찍한 예감에 몸서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쌍안경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쌍안경이 아니었다. 렌즈 주변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렌즈 자체도 보통의 유리가 아닌 검고 탁한 흑요석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쌍안경을 눈에 대고 창밖의 안개를 향해 초점을 맞추었다. 쌍안경을 통해 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옥이었다. 안개는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틀거리는 수억의 작은 벌레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안의 형체들은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뼈와 살이 썩어 문드러진 텅 빈 눈으로 등대를 갈망하는 망자들의 군대였다. 그들은 손을 뻗어 등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마치 양식처럼 개걸스럽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가장 앞에서 가장 선명한 형체로 서 있는 것은 바로 초의 반장과 함께 실종되었던 그 젊은 등대지기였다. 그의 텅 빈 눈이 쌍안경을 통해 정확히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쌍안경을 내던졌다. 등대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이명이 그의 귓가를 찢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등대는 배들을 위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 안개 속 망자들을 위한 양식이었고, 등대지기는 그 빛을 바치는 제물이었다. 2인 1조. 한 명은 다음 제물을 유인하기 위해 남고, 다른 한 명은 저 망자들의 군대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최 반장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이 등대의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통신실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신기를 붙잡고 본부를 향해 미친 듯이 구조 요청을 타전하기 시작했다. 안개, 그것들이 오고 있다. 최 반장은. 그의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다. 등대 전체의 전력이 나가면서 등명기의 빛과 함께 통신기의 전원도 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완전한 어둠과 침묵, 그리고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최 반장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자네 차례일세. 저 빛을 다시 켜야지. 저들이 배고파하고 있잖나. 그것이 망부석 등대에서 수신된 마지막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본부에서 구조대를 파견했을 때 등대는 텅 비어 있었고 강민준 씨와 최 반장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대지기들의 사진이 걸려있던 벽의 가장 마지막 비어있던 액자 안에 누군가 급하게 끼워 넣은 듯한 강민준 씨의 낡은 신분증 사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는 가장 현대적이기에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공포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증발해버린 거대한 화물선 타이타노에서 유출된 암호화된 이메일과 소리 없는 보안 카메라 영상 조각들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유령선은 우리에게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초대형 화물선 타이타노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도시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거대함과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소수의 선원들에게 극심한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 중 단 하나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이 항해에 올랐다. 734번 냉동 컨테이너. 육중한 보안 요원들의 감시 아래 실린 이 컨테이너는 선원들 사이에서 불길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선장으로부터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하달되었다. 영하 50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열지 말 것. 화물 명세서에는 지질학적 샘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항해 초반 며칠은 평온했다. 1등 항해사 오 반장은 규율을 중시하는 냉소적인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번 항해만 무사히 마치고 은퇴할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K344번 컨테이너 주변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기이한 한기와 비 엔진 소음에 섞여 들려오는 미세한 저주파 진동의 정체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선원들은 그 컨테이너에 판도라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에 대해 조용히 추측할 뿐이었다. 사건은 항해 5일째 되던 날 밤에 터졌다. 힐4번 컨테이너의 냉각 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붉은 경고등이 화물칸의 어둠을 섬뜩하게 물들였다. 젊고 유능한 기관사 김군이 즉시 현장으로 투입되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시스템과 씨름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인터컴을 통해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정체 모를 여론이 발생해서 시스템 전체를 과부하시키고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냉각 장치의 고장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흘러나오던 미세한 진동은 이제 배 전체를 뒤흔드는 육중한 울림으로 변해갔다. 둥, 둥, 마치 거대한 심장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컨테이너 근처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은 또 다른 것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청처럼 희미했지만 점점 더 또렷해지는 소리, 금속 벽 안쪽에서부터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긁히는 소리였다. 오 반장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집단 히스테리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그의 귓께도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온도는 계속해서 올랐다. 영하 50도였던 내부 온도는 이제 영하 10도까지 치솟았다. 기관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금속을 긁는 소리는 이제 더욱 격렬하고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변해갔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속삭임.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선원들의 머릿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정체 모를 의식의 파편이었다. 그것은 말의 형태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유혹을 담고 있었다. 지루한 삶으로부터의 탈출, 막대한 부, 인간을 초월한 지식. 그것은 각자의 가장 깊은 욕망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믿기로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다. 오 반장은 선원들 사이에서 불길한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734번 컨테이너 주변을 배회했다. 특히 고장 이후 계속해서 컨테이너 옆을 지켰던 기관사 김군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은 채 오직 컨테이너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공허하면서도 광신적으로 변해 있었다. 불안감을 느낀 오 반장은 선장실에서 소리 없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물칸의 카메라 화면을 돌려보며 김군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영상 속에서 김군은 넋을 잃은 채 컨테이너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치 신을 경배하듯 두 손을 차가운 컨테이너의 강철문에 가져다 댔다. 오 반장이 경악하며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그는 보고야 말았다. 김군의 두 손이 닿아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두꺼운 강철문이 안쪽으로부터의 엄청난 압력에 의해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역겹게 바깥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오 반장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 부풀어 오르는 강철문은 단순한 압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알을 깨고 나오려는 거대한 생명체의 태동처럼 끔찍하고 신성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즉시 인터컴을 잡고 전체 비상경보를 울리려 했다. 하지만 그가 버튼을 누르기 직전 선내 모든 통신 시스템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꺼져버렸다. 그것이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선장실을 박차고 나와 화물칸으로 달려갔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기관사 김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포함한 5명의 선원들이 마치 고대의 사제들처럼 7-4번 컨테이너 앞에 일렬로 서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황홀경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오 반장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들은 희생제물에 불과했다. 팽팽한 대치 상황은 컨테이너가 내는 굉음에 의해 깨졌다. 우두두둑 강철문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문 중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었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아주 느리고 의도적이며 압도적인 힘에 의한 파괴였다. 균열 틈새로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푸른빛과 함께 심해의 압력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사이킥 에너지가 터져나왔다. 이성을 유지하고 있던 선원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머릿속으로 수억 년의 고독과 굶주림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마침내 강철문이 종이장처럼 양쪽으로 찢겨나가며 그 안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아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살아있는 거대한 수정 구조체에 가까웠다. 푸른빛을 바라는 그것은 주변의 강철벽에 닿자마자 마치 바이러스처럼 금속을 자신의 일부로 동화시키며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것은 각자의 정신을 향해 가장 강력한 환영을 투사했다. 오 반장의 눈앞에는 그가 평생 꿈꿔왔던 한적한 바닷가의 은퇴 생활이 펼쳐졌다. 기관사 김군과 그의 추종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울부짖으며 자신들의 신에게 다가갔다. 우리를 당신의 일부로 만드소서. 그들이 수정 구조체에 손을 뻗는 순간 그들의 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마치 물감이 물에 번지듯 수정 속으로 흡수되었다. 그들의 육체는 에너지로 변환되어 그것을 더욱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컨테이너 안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물선 타이타노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성을 유지한 소수의 선원들은 오 반장의 지휘 아래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들의 적은 배를 집어삼키는 외계의 존재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이 보여주는 달콤한 환영에 굴복한 옛 동료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웃는 얼굴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가지마, 여기야말로 천국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
타이타노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선장실의 문이 열리며 총을 든 선장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오 반장에게 소리쳤다. 이 배를 가라앉혀야 해. 이건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의 재앙이야. 선장은 배의 자폭, 시퀀스를 가동하기 위해 제어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수정 촉수가 천장을 뚫고 내려와 그의 몸을 꿰뚫어 버렸다. 그는 마지막 순간 오 반장을 보며 이 모양으로 말했다. 경고를. 오 반장은 이 배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선장의 유언대로 이 끔찍한 사실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통신실로 향했다. 수정구조체는 이미 배의 절반을 집어삼켰고 복도의 벽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통신실에 도착하여 암호화된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부서져라 타자를 치는 동안에도 그의 눈앞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웃고 있는 너무나도 생생한 환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타이타노를 침몰시켜라. 듣지도 보지도 마라. 제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정 촉수가 통신실의 벽을 부수고 그를 덮쳤다. 그의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그는 보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환영 속 아내가 찢어진 입으로 웃으며 수억 개의 수정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그것이 타이타노로부터 수신된 마지막 신호였다. 오늘 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이타노는 공식적으로 해상 실종 처리되었고 그 잔해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광활한 바다 위에서는 어떤 비밀들이 컨테이너 안에 담겨 운송되고 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의 박슬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